1981년 충주 유명 아동잡지 표지 모델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한 8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아이들 중에 가장 예쁜 아이였지요. 잡지 표지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저 애는 커서 틀림없이 텔레비전에 나올 얼굴이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전국을 뒤졌습니다. 할머니는 골목을 헤맸습니다. 경찰까지 나섰지만 아이의 자취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지요. 단 한 줄의 단서도,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고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미제로 덮였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 가을, 충주경찰서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든 형사의 동공이 커지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대체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던 걸까요? 경찰서로 도착한 이 편지 한 통이 18년 전 실종된 이현주 양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던 그 소녀는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18년이 지나도록 왜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홍영웅의 사건 파일에서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충주는 그 시절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남한강이 도시 옆을 흐르고 시장 골목에는 아침마다 두부 장수의 종소리가 울렸지요. 낮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다닥다닥 붙어선 집들, 골목마다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던 동네. 1981년의 충주 변두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동네 골목 안쪽, 담벼락이 낡고 마당이 좁은 작은 집에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재훈, 그해 36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는 일용직 노동자였지요. 중학교를 마치고 일을 시작했고 그 뒤로 평생 망치와 삽을 손에서 놓은 날이 없었습니다. 벌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살림이었지요. 그리고 친할머니 이순례, 그해 59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또렷한 분이었지요. 그리고 이현주, 8살이었습니다. 현주의 엄마는 현주가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이었지요. 처음 몹시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병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고 그 사이 암은 다른 장기로 번졌습니다. 32의 나이였습니다. 현주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자신의 손을 꼭 쥐던 따뜻한 감촉만 어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요. 그래서 이 집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할머니가 채웠고 아버지가 채웠습니다. 이재훈 씨는 새벽에 나가 해가 지고서야 돌아왔습니다. 손바닥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공사 현장의 먼지가 묻어 있었지요. 그 손으로 현주의 머리를 쓸어 올릴 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거친 손이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건드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지요. 아버지는 무엇이든 아꼈습니다. 점심은 김치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작업화가 닳아도 수선해서 신었지요. 그러면서도 현주에게는 아끼는 법이 없었습니다. 현주 운동화 바닥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시장에 나가 새 것을 사왔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이 생기면 다음날 아침 꼭 손에 쥐어 보냈지요. 동네 어른들이 가끔 이재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현주 아빠, 아주 딸이라면 껌뻑 죽어. 아주 딸바보구만. 이재훈 씨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주는 동네에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소문이 난 이유는 하나였지요. 그 아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엄마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동그란 눈, 작고 오뚝한 코, 웃으면 양쪽 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얼굴. 시장 아주머니들은 현주가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봤지요. 저 아이는 텔레비전에 나와야 해. 저렇게 예쁜 아이가 이 동네에 있었나.
현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1981년 봄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는 현주를 데리고 동네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어주고 싶었지요. 미용실 원장은 현주를 한번 보더니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이 아이 좀 봐요. 아버지 쪽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원장이 진열대에서 잡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어린이 전문 잡지였습니다. 잡지사에서 매년 전국에서 가장 예쁜 아이를 뽑아 표지 모델로 올리는 콘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내면 심사를 해서 최종 10명을 서울로 부른다고 했지요. 원장은 말했습니다. 이 집 현주라면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는 잡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모래먼지를 마시며 사는 아버지에게 서울이란 먼 나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잡지 표지란 더욱 그랬지요. 그런데 그 표지 속 아이를 보고 있자니 문득 현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현주는 달라야 한다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속으로 되뇌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귀하게 곱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름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아버지는 현주 사진을 수십 장 찍고 고심하여 골라 잡지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잡지사로부터 정말 답장이 왔습니다. 최종 10인 안에 들었다는 통보였지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현주가 됐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현주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서울로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날 밤부터 현주 옷을 다려놓았습니다. 새 옷은 없었지요. 그나마 제일 깨끗한 흰 블라우스에 분홍색 치마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빨간 리본을 달아주었지요. 거울 앞에 선 현주를 보고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쁘긴 오지게 예쁘다. 이재훈 씨는 그날 처음으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아내 장례식 때 한 번 입었던 낡은 양복이었지요. 옷장에서 꺼내니 냄새가 퀴퀴했습니다. 할머니가 재빨리 바깥에 털어널었지요. 아버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몇 번을 풀고 다시 맸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강목을 나르던 손으로 넥타이를 매는 일이 어색했지요. 세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충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남짓이었지요. 현주는 차창 밖을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주 옆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도시락이 들어있었지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싼 것이었습니다. 잡지사 건물은 서울 도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낯설었지요. 현주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인형 같은 아이들이었지요. 서울에서 온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아이, 구두를 신은 아이, 머리를 정교하게 올린 아이. 엄마들은 저마다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아이 얼굴을 손질했습니다. 대기실에는 향수 냄새와 헤어스프레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현주 머리에 달린 빨간 리본을 손으로 한번 다듬었습니다. 말없이 아버지는 낡은 양복 소매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들어 현주를 바라보았지요. 괜찮아. 이재훈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현주가 제일 예뻐. 심사는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주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은 셋이었습니다. 현주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 섰지요. 조명이 따뜻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현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지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현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선생님이요. 공부를 많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랑 할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심사위원들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지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고개를 들어 조명 너머 대기실 쪽을 바라보았지요. 거기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아요. 그럼 엄마 손이랑 같은 것 같아서요. 대기실에서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얼굴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현주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결과는 저녁에 발표되었습니다. 1981년 전국에서 가장 예쁜 아이. 이현주.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뒤에 서 있던 할머니가 아들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제야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현주야. 현주 어메야. 보고 있어? 우리 현주가 해냈어.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 봉투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현주가 폴짝 뛰었지요. 서울의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연탄불 위에 삼겹살이 지글거렸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올라왔지요. 이재훈 씨는 고기를 구우면서 연신 현주 앞에 먹기 좋은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현주는 입안 가득 고기를 넣고 볼을 빵빵하게 부풀렸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체하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기차를 타고 충주로 돌아왔습니다. 현주는 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지요. 이재훈 씨는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리본이 살짝 풀려 있었지요. 아버지는 조심조심 리본을 다시 메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달 뒤 잡지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현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빨간 리본을 달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얼굴. 이재훈 씨는 그 잡지를 20권 샀습니다. 동네 슈퍼에, 이웃집에, 현장 동료들에게 한 권씩 돌렸지요. 우리 딸이요. 한 번 보소. 표지 모델이 됐소. 동네 사람들은 잡지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예쁘네. 이 아이 나중에 뭐가 될꼬? 이재훈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저 딸이 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웠을 뿐이었지요. 국민학교 1학년은 오전 수업만 했습니다. 늦어도 낮 1시면 집에 돌아오는 것이 현주의 일과였지요. 할머니는 그 시간에 맞춰 골목 어귀까지 나가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현주가 책가방을 들고 골목 아래쪽에서 뛰어 올라오면 할머니는 가방을 받아들고 집으로 데려왔지요. 봄부터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친구가 충주에 들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친구였지요. 할머니는 친구를 집 안으로 들이고 차를 끓였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낮 1시가 넘어 있었지요. 할머니는 잠깐 마음에 걸렸지만 학교에서 집까지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큰 길 하나 건너면 골목이었지요. 이만큼 자란 아이가 혼자 못 올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주는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방 안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책상 옆에 인형의 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미 인형이 그 안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몇 달 전 아버지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현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것이었죠. 인형의 집 안에는 작은 침대도 있었고, 옷장도 있었고, 갈아입힐 옷도 여러 벌 있었습니다. 현주는 매일 밤 그 옷을 하나씩 꺼내 미미에게 입혀주었지요. 아버지는 그 인형을 현주에게 사주기 위해 쉬는 날 없이 며칠을 더 일했다는 걸 어린 현주는 몰랐습니다. 그저 미미 인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현주는 행복했지요. 현주는 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 이재훈 씨가 현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현주 아직 안 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왔단 말이가? 학교가 1시에 끝났는데. 두 사람은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재훈 씨가 먼저 뛰었고 할머니가 뒤따랐지요. 현주야, 현주야. 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학교 쪽으로도 달려갔지요.
교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현주 못 봤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아래쪽 이웃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낮에 학교 앞에서 어떤 여자랑 같이 걸어가는 거 본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이재훈 씨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낯선 여자. 웃으면서 그 두 마디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지요. 어떤 여자인지, 어디로 갔는지, 왜 따라간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이웃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스쳐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현주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했죠. 더 이상 다른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파출소로 뛰었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 안 왔습니다. 8살입니다. 학교 끝나고 안 돌아왔습니다. 담당 순경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은 좀 기다려 보시죠. 우리 현주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허락 없이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낯선 여자와 함께 간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순경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크게 심각하게 여기는 기색이 없었지요. 가난한 동네 아이 하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그것이 그 순경의 눈에 보이는 전부였습니다. 이재훈 씨는 파출소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지요. 이재훈 씨는 골목 입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주가 뛰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빨간 리본을 달고 가방을 들고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았지요. 현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현주가 돌아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주 방불도 켰지요. 어둠 속에 돌아오면 무서울까봐. 이재훈 씨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현주 방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진 방 안에 미미 인형이 앉아 있었지요. 인형의 집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현주가 아침에 나서면서 그렇게 두고 간 것이었지요. 이재훈 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형의 옷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현주가 손수 개어서 정리해둔 것들이었지요. 이재훈 씨는 그 작은 옷을 손으로 만지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어깨가 흔들렸지요. 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지요. 할머니는 문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현주가 들으면 안 됐으니까요. 아직 어딘가에서 돌아오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믿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학교 주변, 골목, 큰 길. 그러나 이현주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라고는 낮에 학교 앞에서 현주를 본 이웃 한 명뿐이었지요. 아이가 현주가 맞는 건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 왜 현주가 따라간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현주가 사라지고 사흘째 되던 날부터 현장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현주가 돌아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 하나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가봐라. 내가 집 지키고 있을 테니. 돈도 벌어야 하고 전단지도 만들어야 할 거 아이가. 애아빠는 인쇄소에 갔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지요. 현주의 잡지 표지 사진을 오려서 맡겼습니다. 잡지 표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981년 충주에서 실종된 8살 이현주. 이 아이를 보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이재훈 씨는 그 전단지를 들고 충주 시내를 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전봇대에, 시장 입구에, 국민학교 담벼락에 붙였지요. 비가 오면 전단지가 젖어 떨어졌습니다. 이재훈 씨는 다음 날 같은 자리에 새 전단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전단지는 충주를 넘었습니다. 청주로, 대전으로, 서울로 올라가 역 앞에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도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사이 집을 지켰습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현주 방 불을 켜두고 밥을 지어두었습니다. 현주가 배고파서 들어오면 바로 먹일 수 있게 말이죠. 제보 전화가 간간히 왔습니다. 대구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전화. 부산역 앞에서 현주를 닮은 아이가 있었다는 전화. 이재훈 씨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버스를 탔습니다. 한 번은 부산까지 내려갔지요.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버스 터미널로 걸어갔지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시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지요. 이재훈 씨는 눈이 오는 날 현주 생각이 더 났습니다. 현주가 처음 눈을 봤을 때 두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으려 했던 것이 생각났지요. 눈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녹아버리자 현주가 왜 없어지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재훈 씨를 더 아프게 했지요. 1월이 되었습니다. 현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시장에 나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할머니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재훈 씨는 현주 방으로 들어가 미미 인형의 집 앞에 케이크를 놓았지요. 현주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었습니다. 성냥으로 초에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지요. 초가 반쯤 녹을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울음이 묻혔습니다. 이것이 이재훈 씨의 매년 생일 의식이 되었습니다. 미미 인형의 집 앞에 케이크를 놓고 혼자 앉아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는 것. 케이크를 자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주가 오면 같이 자르기로 했으니까요. 현주가 사라지고 1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지요. 안에는 잡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주가 표지를 장식했던 그 잡지였지요. 이재훈 씨는 잡지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빨간 리본을 달고 웃고 있는 얼굴. 세상에서 제일 환한 웃음이었지요. 이재훈 씨의 손이 잡지 위에서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세상에 내놓은 것이었다. 내가 자랑하고 다닌 것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이재훈 씨는 더 이상 잡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닐에 다시 싸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그러나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3년 봄이 왔습니다. 현주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야 할 봄이었지요. 1985년에는 중학생이 되었을 해였습니다. 1988년에는 고등학생. 이재훈 씨는 해마다 그것을 셌습니다. 지금쯤 현주는 몇 학년이겠구나. 지금쯤 현주는 어떤 모습이겠구나. 키가 얼마나 자랐을까. 머리가 길어졌을까. 그리고 매년 1월 미미 인형 앞에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현주 방을 손수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앉지 않게 쓸고 닦았지요. 미미 인형의 옷도 가끔 꺼내 손으로 폈습니다. 구겨지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현주가 돌아오면 바로 입혀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재훈 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지요.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들이마신 먼지와 시멘트 분진이 쌓인 탓인지 맑은 날에도 기침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저녁이면 눈이 쑥 들어가 있었지요. 현장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씨, 병원 한번 가봐라. 안색이 영 안 좋아. 이재훈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피곤한 것뿐입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재훈 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지요. 현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단지를 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재훈 씨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현주가 돌아왔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 말이 너무나 맞았으니까요. 몸이 버텨주기만을 바랬습니다. 현주가 돌아올 때까지만 버텨주면 됐습니다. 그것이 이재훈 씨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라. 네가 쓰러지면 현주 찾으러 누가 나가냐? 이재훈 씨는 그 말에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세상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충주거리에도 폐업한 가게들이 늘어났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바빴습니다. 1981년에 사라진 한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던 전단지도 새것이 위에 덧발려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래도 이재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월이 오면 케이크를 샀습니다. 미미 인형 앞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현주는 20살이겠구나. 24살이겠구나. 어디선가 살아있겠구나.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재훈 씨를 버티게 했습니다. 현주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미미 인형은 여전히 인형의 집 안에 앉아 있었지요. 인형의 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현주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아침, 그렇게 두고 간 그대로였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돌아와서 직접 열어야 하니까요. 1999년 가을이었습니다. 충주경찰서 민원실 담당자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발신지가 일본이었습니다. 수신인은 충주경찰서 앞으로 되어 있었고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주소가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담당자는 봉투를 실종사건 담당 형사 박성철에게 가져갔습니다. 박 형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지요. 한글과 일본어가 섞인 문장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사람이 오랫동안 공들여 쓴 티가 났습니다. 글자 위에 지운 흔적이 곳곳에 있었지요. 박 형사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현주입니다. 1974년 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1981년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제가 실종된 아이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찾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박 형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파일을 꺼냈지요. 1981년 이현주 미제 파일 속 전단지 사진이 나왔습니다. 빨간 리본을 달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8살 아이. 박 형사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18년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일본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저는 제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한 번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 형사는 그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지요. 경찰은 즉시 이재훈 씨의 주소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순례 씨가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박 형사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건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기까지 현주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81년 어린 현주는 처음에 믿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학교 앞에서 말을 걸었을 때, 아버지가 데리러 보낸 사람이라고 했을 때 현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른다는 말에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여자는 차에 현주를 태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현주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언제 만나요?
곧 만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요. 현주는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미미 인형도 가지고 와야 하고 할머니한테 말도 해야 하고. 여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곧 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올 거야. 일본 구경 먼저 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현주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귀가 먹먹했지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현주는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충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죠. 현주는 매일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할머니는요? 여자는 처음에는 곧 온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현주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줄게. 너희 아버지가 너를 여기 버린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고 했어. 현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세상은 달라. 우린 돈 주고 너를 데려온 거야.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현주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버지 이름을 입안에서만 불렀습니다. 소리를 내면 혼날 것 같았으니까요. 현주는 다카하시 집안에 입양되었습니다.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다카하시 도모코. 현주라는 이름은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도 쓰면 안 된다고 했지요. 살아남기 위해 일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양부모가 가리키는 것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1살 어린 양딸 아유미가 읽는 그림책을 옆에서 소리 없이 따라 읽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을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지요. 혼나지 않으려면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알아들어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선생이었지요. 다카하시 집안의 규칙은 분명했습니다. 좋은 것은 아유미 차지였습니다. 새 옷, 맛있는 음식, 따뜻한 자리. 현주에게는 아유미가 쓰다 남긴 것들이 돌아왔지요. 아유미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몸이 약해서 뛰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도 조심해야 했지요. 양부모가 현주를 데려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병약한 딸 곁에 붙여둘 아이. 집안일을 거들 아이가 필요했던 것이었지요. 양아버지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현주가 조금씩 자라면서 그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쁜 옷을 억지로 입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분 나쁜 눈빛으로 오래 바라보았지요. 현주는 그 시선을 피해 아유미 방으로 들어가거나 부엌 일을 자청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준 미미 인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인형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 마음대로 입혀지고 바라봐지는 인형. 그 생각이 드는 날 밤에는 특히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판 것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오지 않자 믿지 않으려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원망이 스며들었지요. 왜 오지 않는 거야? 왜 찾으러 오지 않는 거야? 아유미만이 달랐습니다. 1살 어린 아유미는 현주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부모와는 달리 현주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몸이 약해서 많이 놀지는 못했지만 현주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유미는 현주가 어디서 왔는지, 왜 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현주 곁에 있었지요. 그것만으로 숨이 쉬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현주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조금씩 자랐고 한국말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충주 골목의 냄새, 할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손 온도가 기억 속에서 조금씩 뭉개졌지요. 다만 한 가지만은 끝까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에 달아주던 빨간 리본의 감촉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서툴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 그것만은 지워지지 않았지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현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배포 일도 했지요. 3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면서 아유미에게만 말했습니다. 나 나갈 거야. 미안해. 아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여기 있는 게 더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3년 중에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집을 나왔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월셋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뿐인 좁은 방이었지요. 그래도 그 방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남은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지요. 다카하시 도모코. 그 이름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도쿄에서 혼자 살면서 현주는 한국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작은 패션 잡지의 스트리트 코너에서 모델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한국말이 조금씩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릴 때 8년간 쓰던 말은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납치되어 불법으로 해외 입양된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표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아이일수록 값이 나갔다고 했지요. 현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그 기억만큼은 흐려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할머니, 자기에게 쓰는 것은 아끼면서도 딸에게만은 아끼지 않던 아버지의 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주는 아유미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부탁이 있는데 부모님 방에서 내 입양 서류를 찾아줄 수 있어? 아유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모가 현주를 대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느껴왔던 것이었지요. 아유미는 부모방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찾아냈지요. 현주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현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모가 아이 입양에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찾았지요. 아버지 동일한에는 이재훈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 동일한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 대신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가 통째로 조작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봉투 구석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현주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지요. 뜯겨져 있는 잡지 표지 사본이었습니다. 1981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빨간 리본을 달고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얼굴. 현주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현주를 고른 증거였습니다. 잡지에도 실리고 동네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아이. 낮에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고 할머니 혼자 집을 지키는 아이.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현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지요. 그 순간 서울의 환한 조명, 카메라 앞에서 웃던 자신, 삼겹살 냄새, 아버지의 환한 얼굴, 빨간 리본, 미미 인형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의 눈앞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눈물이 쏟아지고 입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도둑맞은 것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그 긴 원망이 한순간에 부서졌지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현주는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여러 번 고쳐 썼지요. 아버지의 이름, 자신의 이름, 살던 동네가 충주라는 것, 그것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충주 경찰서 앞으로 보내면 찾아줄 거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현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18년이 지났는데 다들 잊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도 붙였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가 충주경찰서 박성철 형사의 손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박성철 형사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은 편지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순례 할머니는 그 시간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충주경찰서입니다. 혹시 이현주 씨 가족 되십니까? 할머니의 손에서 주걱이 떨어졌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편지가 왔다는 것, 이현주라고 밝힌 사람이 보낸 것이라는 것,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할머니는 형사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지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요. 우리 현주가 살아있다는 겁니까? 형사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알았습니다. 18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은 압니다. 그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를.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 그 방으로 발걸음이 향했지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재훈 씨가 쓰던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드디어 현주가 연락이 왔다. 네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마. 할머니는 그 말을 방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경찰의 확인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연락처로 국제전화가 갔고 현주는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충주 전민동 골목, 아버지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 국민학교 이름, 하나하나가 맞아떨어졌지요. 18년 전 실종된 이현주가 일본에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주는 전화를 끊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현주는 입국장을 나오면서 발이 천천히 느려졌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지요.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할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현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 의자에 작게 앉아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려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형사가 부축했지요. 할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그러나 눈은 한순간도 현주에게서 떼지 않은 채 현주가 다가갔습니다. 10걸음, 5걸음, 3걸음. 할머니의 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주름지고 굵은 마디의 손이 현주의 얼굴을 감쌌지요. 이마를, 볼을, 턱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서 손바닥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현주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현주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26살의 여자가 77의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18년이 그 짧은 포옹 안에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현주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많이 컸다. 많이 힘들었지.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미안하다. 그날 내가 마중을 나갔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그날 나갔어야 했는데. 현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현주를 충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현주의 손을 꼭 쥐고 18년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닌 이야기. 매년 1월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온 이야기. 미미 인형을 한 번도 치우지 않은 이야기. 현주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충주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주는 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뛰어다니던 그 골목이었지요. 담벼락이 낡았고 마당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자기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미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의 집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인형의 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현주가 마지막으로 그 방을 나서던 날 아침, 그렇게 두고 간 그대로였습니다. 18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이었지요. 현주는 인형의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미 인형을 손으로 들었습니다. 옷이 조금 바랬지만 인형은 그대로였지요. 현주는 그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어서 빨리 아버지를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오시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할머니의 말이 거기서 조금 느려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현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주야, 너 아버지는 2년 전에 갔다. 현주의 손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딜 갔다는 말이에요? 폐암이었구마. 현장에서 일하며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셨지. 오래 아팠는데 병원을 안 가더라. 너를 꼭 찾아야 한다고. 자기는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좋았지요. 2년이었습니다. 단 2년이었습니다. 2년만 일찍 편지를 보냈더라면, 아유미에게 조금만 더 일찍 서류를 부탁했더라면, 그 2년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랑 같이 재훈이 보러 가자. 할머니는 현주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서 50분 거리였지요. 충주 외곽 야산 기슭의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 아들의 유언대로 집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묻었다고 했지요. 현주는 아버지 산소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재훈. 현주는 그 이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이 차가웠지요. 10월의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아래 충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뒤지더니 거기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 아버지가 남긴 거다. 병실에서 손이 떨리는 것도 참아가며 썼구마. 현주 만나면 직접 주라고 했지. 현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봉투 겉면에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현주에게. 현주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2장 나왔지요.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던 것이 느껴졌지요. 그래도 한자 한자 힘을 다해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현주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현주에게. 아빠는 오늘도 우리 딸을 기다리고 있다. 잡지 사진을 찍으러 서울 가던 날, 네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을 아빠는 아직도 잊지 못해. 그날 네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날 먹던 삼겹살 냄새도 아직 기억한다. 세 식구가 그렇게 웃은 날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현주야, 아빠는 미미 인형만 보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네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 아빠가 사줬을 때 네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그 예쁜 눈을 아빠는 평생 잊지 못해. 인형의 집 문이 반쯤 열려있는 채로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아빠는 그 문을 닫지 못했다. 네가 돌아와서 직접 열어야 하니까. 네가 돌아올까봐 아빠는 그동안 죽지도 못하고 버텼어. 솔직히 말하면 몸이 많이 힘들었지. 진작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우리 애기 찾아야 한다고, 쓰러지면 안 된다고, 그러다 이렇게 되어버렸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네가 돌아왔는데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였어. 아빠가 없는 집에 현주가 들어오면 혹시 아빠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까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버텼다. 버티고 또 버텼어.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병들어 버렸네.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날 현주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먼저 가버려서 미안해. 의사가 3달도 못 버틸 거라 했다.
우리 딸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안아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아파서 정말 미안해. 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아빠한테 현주를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아빠는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무슨 낯으로 엄마를 만나러 가나 모르겠다. 네 엄마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네. 그래도 엄마는 이해해 줄 것 같다. 엄마도 우리 현주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을 테니까. 현주야, 아빠가 어디 있는지 너는 모르더라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매년 네 생일이 되면 미미 인형 앞에 케이크를 놓았다. 혼자 앉아서 네 이름을 불렀어. 케이크는 자르지 않았다. 같이 자르려고. 아빠는 그렇게 기다렸어. 네 생일만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아빠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현주가 꿈에 나오면 신기하게도 항상 애기 얼굴이었어. 꿈에서라도 우리 현주가 어른이 된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아빠 욕심이었나 봐. 그래도 어디선가 살아만 있어 다오. 아빠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딸이니까 잘 살고 있을 거라 믿는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하늘나라에서 엄마랑 현주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어. 셋이 다시 만나는 상상을 하면 잠깐은 무섭지 않았다. 그런데 있잖아.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보다 여기서 만나고 싶었다. 그게 아빠의 소원이었다. 못 만나더라도 괜찮아. 어딘가에서 네가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됐다. 아빠는 가는 날까지 우리 애기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현주는 편지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손이 멈췄습니다. 글씨가 눈물에 번졌지요. 현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빠와 나야. 18년 만에 처음 소리 내어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아빠와 나왔어. 나 여기 있어. 소리가 산 아래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할머니는 뒤에서 현주의 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았지요. 아들아, 현주가 왔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현주가 왔다. 현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원망이, 사무치는 오해가, 18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보낸 시간이 억울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가슴을 쥐어짰지요. 단 2년이었습니다. 2년만 일찍 왔더라면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 2년이 평생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때쯤 할머니가 현주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주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산이 조용했습니다. 그 뒤로 현주는 충주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손때 묻은 성경책, 서랍 안에 가지런히 놓인 전단지 뭉치, 현주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였습니다. 빨간 리본을 달고 웃는 8살의 얼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곁에 두었던 것이었지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지요. 현주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잡지가 나왔습니다. 1981년 전국에서 가장 예쁜 아이. 빨간 리본을 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표지. 비닐이 낡아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잡지는 그대로였습니다. 18년 동안 아버지가 고이 간직해온 것이었지요. 현주는 그 잡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라진 뒤에도 아버지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겠지요. 며칠 뒤 충주경찰서는 이 사건을 토대로 불법 입양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수사 당국과 공조가 이루어졌고 현주를 납치해 일본으로 넘긴 브로커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주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더 있었지요.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현주는 한국 신분을 되살렸습니다. 주민등록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름은 이현주.
다카하시 도모코가 아니라 현주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다시 살기로 했지요.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터전을 바로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주는 자꾸 충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할머니 곁에 있었지요. 혼자 남은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 미미 인형이 있는 집, 빨간 리본을 달고 서울로 떠나던 날 아침에 기억이 남아있는 집. 그 집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현주는 서서히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사람을 잃고도 그 이름을 지우지 않지요. 충주의 그 작은 집은 18년 동안 한 아이의 방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인형의 집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매년 1월이 오면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카하시 도모코는 끝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현주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납치한 사람도 불법 입양을 알선한 브로커도 잘못이 크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8년을 기다렸고 딸은 18년을 원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는데 그 손이 닿기까지 18년이 걸렸지요. 그리고 손이 닿았을 때 한 사람은 이미 없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끝내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돌아왔을 때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은 편지 한 장으로 모아져서 18년이라는 먼 거리를 건넜습니다. 이재훈 씨는 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아버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 인연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평생이 되었지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하게, 오늘 조금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현주 씨는 이제 이현주로 살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도모코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고 있지요. 충주의 그 작은 집에서, 할머니 곁에서, 미미 인형이 있는 방에서. 조금 많이 늦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편지 한 장으로도 18년의 거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잊혀진 이야기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